자, 이 군대의 양식이나 이런 그 성격 등은 국가나 사회조직의 어떤 그 변화 변천 그리고 병기 앞에서 살펴봤던 그 무기의 진보에 따라서 크게 변천해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그 원시 사회에서는 뭐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사실 전투원이었죠.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영역을 침해받거나 그러면은 모두가 나서서 그냥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병기 즉 무기의 발달과 국가의 성립 및 국가가 강대화되면서 직업적 군인이라든지 그 용병 고용된 군대 이런 게 이제 생겨나고 이들이 이제 국민개병제 모든 국민이 다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국민개병제적 군대와 공존하는 이런 형태로 변천 발전해 왔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제정 로마 시대 로마가 원래 이제 공화정에서 이제 카이사르 이후에 이제 이게 제정 로마 시대로 이제 접어들죠. 이 제정 로마 시대에는 용병이 증가됩니다. 이 용병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경에는 보병, 이 보병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보병과 함께 기병, 말탄 기병,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기병이 전차보다도 늦게 나타났다 그랬죠. 그 이유는 초기에 말들은 사람이 탈 수 없는 그런 약한 말이었다가 이게 점차 개량이 되면서 이제 기병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보병과 기병이 결국은 전쟁터에서 주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건 사회 제도와 더불어 세습적, 직업적 기사단이 세력이 확대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이 기사단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병의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 보병은 사실상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또 변화 과정을 거쳐서 발달을 했죠. 자, 개별 장병들이 이제 훈련에 의해서 칼, 창, 활 등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던 그 능력에 의존하던 보병은 그 이후에 화약이 발명되고 총포가 등장, 즉 화기 시대가 개막되면서부터 부터는 병사 양성이 쉬워졌다.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칼이나 창이나 활은 많은 훈련을 거쳐서 이거 이제 쓸 수 있죠. 제대로 싸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총은 조금 단시간에 그 총을 발사하는 훈련만 받으면은 물론 뭐 총도 어떤 사격 능력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칼, 창, 활처럼 아주 오랜 기간의 훈련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병사 양성이 쉬워졌고 또 그만큼 이제 칼, 창, 활에 비해서는 전투 능력도 점차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장군 한 사람이 잘 싸우는 장군, 우리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뭐 장군 한 사람이 잘 싸우는 사람이 그냥 뭐 수십 명 이렇게 막 대적을 하고 잘 싸우는 장군 한 사람이 그 군대를 거의 좌우하다시피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이제 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총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거의 전투 능력도 하향 평준화 아니고 상향 평준화되는 이제 이런 시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휴대가 간편한 총, 소총이죠. 이 소총의 등장은 오랜 세월 동안 속도와 충격력을 앞서서 돌파의 주역으로 활약하던 기병, 기병이 이제 과거에는 빠른 속도, 그다음에 돌파력이 강하죠. 기병의 역할이 급속도로 축소되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보병보다는 기병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다가 이제는 총이 생기면서는 보병이 사실상 전력의 핵심으로 부상하죠. 그만큼 이제 기병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 포병이 배후에서 화력을 이제 지원해 주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포병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확도와 파괴력 그리고 기동성에 있어서 비교적 별로 효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전투의 승리는 누가 가름하느냐? 보병들이 이제 승패를 가름하는. 물론 이제 뭐 기병이 남아있을 땐 기병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병이 배후에서 아니면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지만 결정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바로 이 보병에서 판가름 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진행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가 났습니까? 차량, 열차, 항공기 등이 등장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보병이 갈 수 있는 길은 말을 타고 가거나 전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걸어서 행군을 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었는데 차량, 열차, 항공길 등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많은 병력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은 바로 이 보병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기병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병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잘 개량을 해서 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량종을 만들어내면서 기병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 말을 타는 기병 부대 출현은 대체로 이제 BC 7세기경으로 알려져 있고요. BC 525년 이집트와 페르시아 간 전투에서 이집트의 어떤 그런 기병 부대 활약, 그 다음에 BC 4세기 마케도니아 필립 2세, 필립 2세는 알렉산더 대왕의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필립 2세의 특출한 기병 전술, 그 다음에 이제 BC 216년 전쟁의 영웅신 뭐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카르타고가 로마와 상대했던 한니발 전투에서 한니발의 어떤 기병부대 이용과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로마군,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그런 로마군을 대파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병의 어떤 활약이었고요. 특히 이제 13세기에는 징기스칸 몽골 기병, 징기스칸의 몽골 기병은 뭐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 말 위에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말 위에서 먹고 자고를 다 한다고 하는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멀리까지 나가서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말 위에서 뭐 활을 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몽골 기병이 유럽, 아시아, 심지어는 중동 이거 전체를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게 바로 이 몽골 기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복을 한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는 유럽 기병이 주축이 된 그 기사군,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군이 유명하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 기사군의 그림입니다만은 이후에 이제 프리드리 이 대왕,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나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이 기병을 잘 이용해서 정복 전쟁에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보고 갈 게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고대에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말 위에서 활을 쏘고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 발 아래에 아무것도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발 아래에 뭔가 이렇게 발 밑에 지탱하는 그런 그 뭐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이제 등자라고 합니다. 등자. 이게 이제 사람이 초창기에는 그냥 말 위에서 이렇게 타고 싸우니까 아무래도 이게 균형을 잡기가 힘들죠. 이러다가 이 등자가 발명이 됐는데 이 등자가 사실 그렇게 발명된 지가 뭐 초창기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BC 9세기경 정도에 우선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 개량됐고 기원 후 8세기경에 이 등자가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이 등자의 발명이 이 기병의 또 역할을 그만큼 확대시키는 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이 작은 하나의 발명이 정말 엄청나게 또 이렇게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이후에는 이제 화약을 통한 이 화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 기병의 화력 장비도 증강되었습니다. 기병도 이제 과거에는 활을 쏘고 뭐 작은 소총을 쏘다가 이제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이런 총을 쏘면서 이제 기병이 전쟁을 할 수 있게 됐죠. 무려 그러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 기병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나라 병력의 한 10% 내외를 차지했다고는 해요. 여전히 말이 빠른 속도, 특히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영화 중에 봉오동 전투 같은 그런데 보면은 말을 타고 이 산악지형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 기병이 여전히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화포라든지 이 자동화기, 그 다음에 자동차, 전차, 항공기 등이 출현하면서 2차 대전이 아닌 1차 세계대전에서 마지막 기병이 활동을 하고 2차 대전에서는 더 이상 기병이 쓰임새가 없어지는 그렇게 해서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는 그런 이제 역사를 겪은 게 이 바로 기병의 역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파르타 군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스파르타식으로 뭐 군에서 훈련을 한다, 아니면 사람들을 스파르타식으로 다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스파르타는 이 스파르타 군대가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죠. 이 스파르타는 원래 이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여러 도시국가 중에 하나죠. 도시국가 중에 하나로서 민주정치체의 발상지인 그 아테네와는 달리 나라가 하나의 커다란 병영인 그런 이제 국가로 유명했답니다. 이제 이 스파르타가 이 병영 국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지리적 환경이 있었다고요. 땅은 척박하고 대신에 이제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노예가 이제 있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지켜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이제 어떤 그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 스파르타가 이 군인인데 군인이 강한 나라 전체가 강한 병영 국가로 이렇게 유명했다고 하죠. 그래서 스파르타에서는 노예를 제외한 모든 자유민 남자들은 아예 노동에를 종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뭐 합니까? 평생 군사훈련과 전쟁에만 전념하는 그런 군인으로 종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7살에 집을 떠나서 집단 생활을 시작했고요.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집 떠나는 이제 그 자기 아들한테 창을과 방패를 주면서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명화입니다만, 심지어는 여자들도 건강한 아들을 낳도록 체력 단련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이 여자들도 그런 병영의 생활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그런 점을 이제 보여주죠. 자, 여기서 제가 잠깐 그 영화 300 유명한 이제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이제 이 300명의 이 이제 정예병을 계곡에 배치해놓고 페르시아 대군을과 싸우는 그게 이제 유명한 영화 300이죠. 그 300에 나오는 그 레오니다스 왕의 어떤 그런 그 성장 과정을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아이가 스파르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왜소하면 벌어집니다. If he'd been small or puny, or sickly or misshapen, he would have been discarded. 아이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싸우는 법을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In service to Sparta was the greatest glory he could achieve in his life. 7살이 되어 본격적으로 아고게라는 군사훈련을 받게 되고 To create the finest soldiers the world has ever known. 청소년기가 되자 추운 겨울 어떠한 지원도 없이 자연에서 생존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생존 투쟁 중 거대한 늑대를 만나고 지혜와 용기로 늑대를 물리칩니다. His form, perfect. 혹독한 시험을 모두 통과한 그 아이는 스파르타의 왕 레오나이디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파르타 군대가 강력한 그런 걸 군사력에 의해서 마침내 그리스 전체 도시국가의 어떤 그런 맹주로 이렇게 부상을 했지만은 결국 이제 아테네를 비롯한 다른 여러 도시국가들과 대립하다가 쇠락의 길을 걸어 종국에는 로마에 편입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꼭 이게 이제 국가가
영속적으로 이렇게 존속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적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뭐 참고로 이제 그 당시 고대 국가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조직했던 로마의 군대 조직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황제 근위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병대, 야경대, 그 다음에 군단, 기타 이제 보병 기병으로 구성된 보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병대는 주로 이제 속주 출신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로마 시민이 아니고 속주 출신으로 구성된 게 민병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해군도 있었습니다. 함대 해군도 있었는데 대개 이제 일개 군단이 왼쪽 하단에 보면 한 6,000명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개 보병대들은 3개 보병중대도 있고 1개 보병중대에는 2개의 백인대, 흔히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백인대장이라는 얘기가 흔히 나오죠. 이 백인대장이라는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백인대의 지휘관을 보통 이제 백부장 내지는 백인대장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 조직을 보면 거의 오늘날 어떤 군대 체제에 어떤 그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조직화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당시 로마가 이 유럽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살펴볼 게 용병이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전쟁사를 다루다 보면은 나오는데, 자, 이 용병은 과연 뭘까? 이걸 한번 살펴보죠. 용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보수를 받고 고용되어 복무하는 그런 군인을 지칭합니다. 이게 이제 유래는 고대 그리스 말기에 도시국가,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마케도니아 이렇게 싸울 때 그 도시국가가 폴리스라고 얘기하죠. 이 폴리스에서 스파르타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체들이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이제 육성을 하지만은 아테네 같은 나라는 민주정치 그런 이제 나라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한 거니까 다른 곳에서 이제 이 군사력을 사는 이런 이제 용병을 고용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이 말기에 들어설수록 이제 시민 정신이 떨어지고 로마 제국에서 군인은 우선은 로마 시민이어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주에 이제 그 주민들도 뭐 민병대로 활용했지만은 그러다 이제 이 점차 귀족들이 많아지고 어떤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제 귀족의 의무 이런 정신이 떨어지면서 말기에는 게르만 용병을 이제 고용을 했습니다. 북쪽에 있던 야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게르만족은 이제 오늘날 주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가 게르만족이죠. 그런데 이 게르만족 용병을 고용하면서 역설적으로 결국 이 게르만족의 용병과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국 송나라 때도 이 용병 부대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세 말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신흥도시 피렌체, 밀라노, 뭐 이제 이런 그 도시들은 나라가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스스로 양성할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주고 대신에 나라는 부자죠. 도시는 부자다 보니까 용병을 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국가에 들어오면서 절대군주, 루이 14세 같은 이런 절대군주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용병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대체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용병입니다. 다만 이제 용병은 충성심이나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돈에 의해서 이렇게 고용되고 돈에 의해서 팔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그 소속감, 충성심 이런 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성격상으로 볼 때는 다른 데서 급료를 많이 주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너를 이제 용병으로 쓰다가 성공을 세우면은 뭐 우리 시민으로 받아들여주고 벼슬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군이나 적군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소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외국인이죠. 자기들 어떤 고유의 시민이나 국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국 군인들과 공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협동작전을 실시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이런 곤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용병제도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실시된 그런 징병제도, 징병제도는 결국은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병사를 뽑는 거죠. 이런 징병제도로 시민적 상비군, 전쟁이 없을 때라도 이게 이제 군대를 두는 용병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할 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상비군이 생겨나면서 점차 소멸화되었고 현재는 바티칸 교황청의 외병인 스위스 용병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에 이제 가보실 일이 있으면은 그 교황청 앞에서 이 스위스 용병 이 근무를 서면서 이제 근부 교대식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스위스 용병이 스위스가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만 과거에는 산악 지역에서 먹고 살 게 없는 대신에 산악 지역에서 살면서 굉장히 이제 체력이 강하고 용맹성이 뛰어나서 용병으로 많이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 스위스 용병을 이제 이게 그 스스로 이렇게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은 이제 로마 교황이 이 스위스 용병을 사서 쓰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바티칸 외항청의 그 경비는 스위스 용병이 맡는 이런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그 외인 부대, 다른 나라 용병으로 구성된 이런 프랑스 외인 부대 정도가 현재까지 겨우 이제 명맥을 유지하지 대체로는 이제 상비군 제도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구축되어 있는 그렇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중세의 기사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영화 아니면은 뭐 소설, 동화 이런 데서 많이 봤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나오는 그런 그 주인공 돈키호테가 이제 사실상 초라한 그런 어떤 그런 그 기사에 불과한데 이제 말을 구하고 이제 이 갑옷을 입고 판초라는 하인을 하나 데리고 이제 이 자기 스스로 기사라는 데 도취되어서 이제 행동하는 활동하는 그런 게 이제 약간 코믹하게 그려진 게 바로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소설이죠. 이런 이제 바로 그게 바로 기사입니다. 이 기사군은 무인으로서의 능력이나 어떤 무인으로서의 자격보다는 대체로 대를 이은 세습이나 왕의 특별한 하사에 따라서 일정한 의식 즉 기사 서임식을 통해서 개성을 합니다. 우리 삼총사 같은 데 보면은 영화나 소설에서 보면은 이 기사 자기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영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이런 기사 서임식을 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말 어떻습니까? 말기자죠. 말을 타는 무사. 결국은 말 타는 무사를 가리키는 게 기사입니다. 즉 말을 타고 싸우는 그런 이제 평기사를 가리키지만은 넓은 의미로는 말 탄 무사청 전체, 즉 봉금 귀족청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9세기에서 10세기에는 영주로서의 토지 소유, 그다음에 장원의 농민에 대한 지배권, 그다음에 직업적 전사로서의 생활 양식을 갖는 게 바로 이 기사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사회적 우위에서는 사실상의 귀족으로서의 이 기사의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아니 이제 뭐 백작, 남작, 자작, 뭐 이런 이제 자기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농노를 두고 장원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양반, 서양말로 이제 귀족의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사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사실상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이 문이 무를 지배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일본도 바로 무사시노, 일본도 무사가 지배계급이었죠. 서양은 특히 이제 과거에 이 기사들이 무를 앞세워서 이제 이 사실상 지배계층 노력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보면은 어떤 유학적 전통 때문에 문이 무를 지배하는 이런 이제 전통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고대에서 중세기 이렇게까지는 이제 싸움을 잘하는 이 무사 군인들이 결국 지배계층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11, 12세기의 봉건 사회에서는 부나 어떤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문벌 귀족인 성주 내지 영주청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따르는 어떤 신하로서의 좁은 의미의 평기사청 이렇게 나눠지면서 귀족 내부에도 이제 뭐 백작, 자작, 뭐 남작 이런 어떤 그 성주 계층의 영주청과 일반 어떤 기사, 뭐 쉽게 말하면 돈키호테에 나오는 그런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평기사청으로 나누는 귀족 내부의 계층 분화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4세기에서 15세기경에는 뭐가 출현합니까? 바로 소총과 대포가 이제 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기가 강해지면서 이제 이 포병 역할이 증대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 소총과 대포의 위력이 커짐에 따라서 이 기사단 세력이 이제 급격하게 쇠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건제도 대신에, 봉건제도라는 왕이 있고 영주가 있고, 영주 밑에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기사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농노들이 있는 이런 체제를 봉건제도라고 하죠. 그 봉건제도 대신에 이제 중앙집권적인 절대 왕정 국가가 탄생합니다. 루이 14세, I am state, 지미국 국가다. 이게 이제 중앙집권적 절대 군주 국가죠. 왕정 국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국가들은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핵심으로 이제 우선은 직업군인을 주로 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용병이 이제 우선은 강한 힘을 발휘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어떤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유명한 명화이기도 합니다만은, 유럽에서는 용병이 섞이지 않은, 용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앞에서 국민의 기초를 둔 이 국민군, 즉 상비 국민군이 탄생하면서 용병에 비해서 강한 이런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었고요. 프랑스는 1794년에 이제 징병제, 징집하는 이런 징병제를 채택했고, 이것도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오늘날의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가 이 징병제를 뒤따라서 채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과 미국은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 평소 대규모 육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미국은 오늘날도 육군보다는 어떻습니까? 해군이 가장 이제 주된 군이고요. 왜 그러냐면 해군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죠. 그다음에 영국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이제 자기 나라를 점령하지 않는 한 경계 자체가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군보다는 어떻습니까? 영국도 해군이 강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원칙적으로 지원병 제도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가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이제 이 포병이 역할이 점차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포병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자, 이 포병은 대포 종류로 장비된 군인 또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 화약과 총포는 동양에서 당나라 때 이미 발명되었다고 하죠. 발명되어서 전 세계로 이제 전파한 것인데, 사실상 근대 후에 서양에서 품질 좋은 포신, 앞에서 무기의 역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총포 그 안에 강선을 까는 이런 이제 포신이 만들어지고, 대포도 좋은 이제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포신이 만들어지면서 급격히 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대포가 과거에는 조금만 뜨거워지면 갈라지고 아니면 명중률도 낮아졌죠. 이런 게 이제 많이 개량이 됐죠. 그러면서 18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그리보발에 의해서 이제 보병과 함께 이동하면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가벼운 포를 이용하는 등 기동 포병의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을 전쟁에 거치면서 나폴레옹은 유명한 기동 선멸 작전이라는 걸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현대 포병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특히 이제 이게 수학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이 포병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원래 포병 이제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를 잘 써서, 물론 이제 보병을 잘 이용하기도 했고 기병도 잘 이용해서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포를 잘 이용해서 이제 정복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1, 2차 세계대전에서는 점차 어떻게 됩니까? 공군의 비중이 커지게 됐죠. 그렇지만 포병이 역시 전선에서 지상전에서는 화력의 대부분을 책임지면서 오늘날까지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는 유도탄보다 강력하고 멀리 나가며 정확한 새로운 수단도
사용하지만은 이제 편리성이나 위력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할 때는 이 특히 포병이 이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면서 그 역할이 여전히 계속 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방사포라고 해서 이제 우리도 휴전선 지역에 남북이 서로 방사포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사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탄은 멀리 날아가는 거죠. 강력하게 멀리 날아가는 그렇지만은 가까운 거리에서는 역시 이제 이 포병이 강력한 화력을 통해서 이 전쟁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그런 그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병도 있습니다. 공병. 우리가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학생들 중에는 뭐 공병의 존재를 알지만 일반적으로 공병이라는 건 잘 모르죠. 이 공병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섬도 쌓아야 되고 다리도 놔야 되고 축성 가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건설도 해야 되고 폭파도 해야 되고 청량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해야 되죠. 이런 임무를 맡은 군대가 공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전쟁의 현장의 어떤 구조가 굉장히 세분화된 오늘날은 공병이 서로 이제 다른 별도의 군이 편성되어서 담당하는 역할이 명확하지만 사실 예전에는 보통 이제 일반 병사나 노역에 동원된 이런 그 시민들이 그때그때 임무를 담당했죠. 일단은 싸우는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우선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거를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대체로 오늘날 공병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축성, 성을 쌓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런 오늘날과 같은 시설 공병이 필요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공병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다면 인류 문명이 시작된 그런 순간부터 있어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현대 공병의 역사는 화약의 등장과 화약을 이용한 폭파 기법이 등장하면서 공성 목적, 특히 공성이라는 건 과거에 이제 성을 쌓고 나라를 지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을 지키죠. 이 성을 공격하는 게 보통 공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전문 병사들을 육성한 어떤 16세기에부터 이제 공병이 어떤 하나의 군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전투 공병을 지칭하는 사프라는 이 말은 프랑스에서 요새나 성벽 공략 시에 공격군이 이용할 그런 접근원을 파는 군인인 셔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현대적 공성 기법을 완성한 것은 프랑스의 보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요새를 축성하는데 군인들이 이제 지키는 그런 요새를 쌓는 데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인 그런 인물이 바로 또 성을 공격하는 기법도 제일 잘할 수 있겠죠. 자기가 성을 잘 살기기 때문에 이 성벽을 어떻게 하면 또 공격을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기법을 완성한 게 바로 프랑스의 보방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국민군과 상비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 국민군은 1989년 앞에서 얘기했던 프랑스 혁명 초기에 이 질서 유지와 자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민병대 형태의 자치대인 국민위병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프랑스가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처단을 하고 이제 그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민병 형태 속으로 민병 조직 형태로 자치대를 구성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위병으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789년 7월에 파리에서 조직되어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71년 8월에 이제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형성됐던 파리 고민 혁명 정부가 붕괴되면서 법에 의해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해체를 당하는 그런 운명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잘 조직화된 시민군이라는 그런 뜻으로 중국의 어떤 국민군, 스페인 국민군 등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국가에서는 헌병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비군은 주로 이제 고대의 호위병에서 유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위병은 전쟁이 없을 때도 항상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그런 그 왕이나 황제나 장군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사람들을 호위하는 그런 병이 이제 상비병이었는데, 근대적인 상비군은 18세기 말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방위를 위해서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정식 군대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권력의 부름을 받고 그 권력이 황제의 권력이든 국민의 위임한 국가의 권력이든 간에 그런 국가에 의해 유지되는 그런 정식 군대가 바로 이 상비군입니다. 그래서 상비군이란 뭡니까? 가장 이제 군인이 필요한 것은 전쟁이지만 평상시에도 전쟁에 대비해서 유지되는 이런 정규 군대가 바로 상비군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사실상 근대적인 오늘날까지의 상비군 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징병제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바로 징병제 국가입니다. 일정한 연령이 도달되는 국민이 법에 정한 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력의 의무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죠.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서 따라 이제 마련된 이제 병력법에 의해서 모든 대한민국 남자는 이제 이 병력의 의무를 져야 된다는 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개인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무관하죠.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나 지금 군대 가기 싫다,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법에 의해서 병력을 면제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와 달리 병력을 기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될 길은 감방이죠. 물론 오늘날 뭐 양심적 병력 거부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건 특이한 케이스고요. 이런 이제 병력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징병제도입니다. 자, 이 징병제는 이집트 구왕국 시대부터 존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상 근대적 의미에서 국민개병, 모든 국민이 다 병사가 되는 국민개병제도는 18세기 앞에서 얘기했던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프랑스에서 채택되었고, 이전까지 있던 그런 그 용병제도, 용병제도가 쇄신되면서 급격히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병제도 있죠. 모병제란 본인의 자유의사와 희망에 따라서 국가와의 계약으로 이제 군별, 그 다음에 신분별로 장교로 갈지, 뭐 병으로 갈지, 하상으로 갈지, 육군으로 갈지, 공군으로 갈지, 그 다음에 병과, 공병으로 갈지, 보병으로 갈지, 뭐 이렇게 병가별로 지원해서 복무하는 그런 제도를 바로 모병제라고 합니다. 이 모병제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영국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963년에 유럽 국가 중에 가장 먼저 모병제를 실시했고요. 그 밖에 이제 유럽 국가 대부분이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에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이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는 1996년, 이탈리아는 2004년, 독일은 2011년, 유럽은 이제 사실상 유럽연합 이렇게 해서 전쟁의 어떤 그런 위험이 많이 이제 감소하면서 이렇게 모병제로 전환했고요. 미국은 이제 원래 징병제로 있었다가 1973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에 모병제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고 하고요. 러시아와 중국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이렇게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 징병제 대신에 모병제를 실시하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이 모병제의 여러 장점이 있지만 북한과 대치하는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모병제의 대표적인 장점은 병력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가입니다. 장기 복무가 가능해지며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숙련도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병력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 되면서 구타, 가혹행위 같은 인권 침해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상비군을 보유한 북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이 현실적인지 늘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에선 모병제 도입 시 적정한 병력 규모를 30만 명대로 추산해왔습니다. 병력 감소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만큼 지금 국방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한 병력을 모으지 못할 거라는 현실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 등 모병제 국가들의 인구 대비 평균 병력 비율인 0.4%를 적용해보면 우리 인구 규모로는 15만에서 20만 명에 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유사시 수도권에 집중될 북한의 대규모 공세를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병력 규모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을 국가 이익으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청년들의 학업, 경력 단절을 줄여서 취업을 늘리고 모병제 자체만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10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모병제로 인한 1인당 병력 유지비 상승으로 국방 예산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도 정작 첨단 무기 도입 같은 전력 증강 비용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갑작스레 여권에서 나온 모병제 도입론에 국방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국방부는 전장 환경과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때문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모병제를 위해선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제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아직까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1,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그런 그 군대의 어떤 역사를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